파괴가 심각할 경우에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유, 원전의 안전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그 봄철 대반격 여러 차례 예고해 왔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올해 봄부터 대규모 공습이 있을 때마다 이 대반격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반격이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반격과 방어 작전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단계에 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로는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의 시간들을 현재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배 소장님? 우선은 지난 한 주 동안일 테니까요. 월요일 있었던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 민주당 9시간 동안의 임명과 사퇴, 그게 뭐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찬은 8일이었는데 주중 싱하이밍 한국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그 상황이 좀 파장이 됐던 것.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던 것도 좀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 후쿠시마와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네. 장 소장은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십니까? 저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당분간 불참하겠다라는 선언과 그렇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를 일부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또 자녀 학폭 논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 논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 송영길, 박희영 뉴스는 뭐 그냥 그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고 순서대로 가보죠.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 모양새를 완전히 구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선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도 상당히 비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검증 제대로 해라. 그리고 아니 자기네 편 사람들만 쓰지 말아라. 좀 폭넓게 봐라.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냥 민주 진영의 원로들에게 좀 제안을 받고 그냥 최고위원들에게는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과 또한 그분이 이제 9시간 만에 사퇴를 하면서 수습 과정에서 되게 비겁한 모습 보인 것도 문제다. 그분 사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입을 다물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당대표는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이 정도 발언했죠. 그럼 며칠 있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또 입을 다물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하고 또한 좀 무책임한 모습 보인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가 유권자 계층을 분석을 할 때 예비역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역? 예비역 계층이라는 게 이제 군복무를 하고 온 이제 계층이 되겠죠. 물론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 현역병들도 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파장인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생각 안 했던 건가. 왜냐하면 이례경 전 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건 차치하고서 천안함 관련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 부분에서 우리 KBS도 숱하게 보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래저래 다 뭐 논란도 있었지만 조사해 보니까 결국 북한의 소행이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자폭이다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 인물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전 검증을 못한 거.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이 지지층들을 유권자층들을 다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정당의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거든요. 이념과 정책과 사람인데 이념 정책은 국민의힘도 지금 이념 정책은 뭐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전부 사람 문제입니다. 예.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친명이니 비윤이니 사랑 갖고 난리법석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또는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지금 지지율과 여론의 결정적인데 다들 이 생각인 거죠. 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몰랐을까 아니면 그러게요. 알고도 그랬을까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다가 예. 김남국 파문에다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또 그 당 내에서는 좀 지나친 열성 당원들 뭐 개딸 논란 이런 예. 것 등등으로 또 시끌시끌하고 이럴 때 혁신위원회가 당의 이미지를 좀 중도층적으로 예.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반대로 아주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그냥 9시간 만에 낙마를 해버리면 이 참 그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 변신 등등의 아주 좋은 기회를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정환영 앵커 말씀대로 뭐 이제 개혁에 따르는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도층 확장이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지지율상으로 보면 가장 큰 목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뭐 조금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김부겸 전 총리나 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런 인물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래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지지율의 내년 선거까지 감안하면 보탬인데 이런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이대경 전 위원장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도 상당히 만나봤는데 방송이나 이런 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죠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선택을 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단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은 나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나의 당대표 체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혁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시키려고 했다라는 이미지가 자칫 잘못하면 그분의 의견에 거의 많은 부분 동의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은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무엇보다 그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비겁한 모습 보인 것,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게 결국에는 무책임하고 어쨌든 결정력과 판단력이 말입니다.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뭐 따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어디선가 이제 조사를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건칠성 수석 대변인의 발언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병사들 다 죽여놓고 뭐 이런 발언. 이재명 대표가 좀 수습을 좀 추가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 예비역들에게는 전달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야당이라고 해서 굳이 뭐 여당이나 또 이전 정권들하고 다르게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관되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관되게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다음 혁신위원장을 세워야 그나마 국면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새로 혁신위원장을 세우면서 이제 국민적 관심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해야 그나마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미 글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비대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구성이 돼봤자 자문기구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혁신위에 자문한 것들 당연히 그냥 뭐 내가 그냥 받아만 드릴게요. 그냥 우리 민주당을 바꾸는데 내가 뭐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래요. 뭐 무시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데 부족한 부분의 모든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야만 한다. 네. 바로. 네. 아니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장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아무 결정도 안 내리잖아요. 그냥 자진 탈당하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아무런 결정을 안 내려요. 조치를 안 취해요. 이런 거부터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야 민주당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법 개정도 했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하잖아요. 국회 윤리위원회도 그저 제소했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전수조사 그럼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뭉개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혁신이라면 우리 당부터 전수조사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따라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못 치고 나가요. 김기현 대표 아들이 또 그쪽 업계에 종사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네. 치고 나가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 치고 나가면은요. 김기현 대표도 곤혹스럽고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있는 한 민주당은 혁신은 불가능해요. 비대위로 가시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비대위로 가면 그 문제 해결이 될까? 아니요. 혁신위를 내세웠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내년 총선까지 기간으로 봐서 지금 비대위는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의 변화입니다. 저는 내용의 변화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이럴 때 이 비대위나 혁신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바꾼다는 논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당명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내용을 바꾸라는 거죠. 더 파격적으로. 배 소장님,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바꿉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저기 그냥 논쟁하는 저는- 네, 배 소장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총사 전략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더 앞세우고 그때 그 본질적인 정신이죠. 저는 오히려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던 정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삼총사 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삼총사 전략이고 정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던 그런 부분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나중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총사 전략은 이거죠. 오히려 갈라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상태일 때 오히려 삼총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아닙니다. 그럼 전직 총리 3명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 세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저는 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뭐 개혁의 딸이든 아니면 비명이든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마음이 넓구나. 정말 모든 걸 자기 다 던지는구나. 내려놓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니까요. 삼총사 전략 총리니까요. 그리고 전 총리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중요 자산들인데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뭐 중요한 일 안 맡겨주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위원장 임명 논란을 보고 우리가 정치 분석가들이 생각한 민주당의 길이 허운이 될 수 있겠구나. 잘못된 판단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12월이나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무망하고 다수당 안 될 것 같고 뭐 100석 내외 얻을 것 같아. 라는 전망이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 그만두고 공천권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봄부터. 안 그럴 것 같아요. 가을 돼서 그렇게 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가요? 내가 그래서 총선 100석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냥 100석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지하는 강력한 100명만 있어도
내가 다음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내가 권한과 기득권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는 뭐 윤석열 검찰로부터 더 많은 수사를 받고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총선 참패를 했는데도 그냥 간다. 네. 예측이 되는데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배종사님?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가만히 안 있죠. 안 있어도 그렇죠. 민주당 내부의 평가가 이제 호남의 평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범전국적인 이제 호남 정서 기반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겠죠. 저는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내 구심점이 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배 소장님 말씀이 되게 맞고 원론적인데 자, 알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이건 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혁신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하는지 당 원로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로 삼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지켜보고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싱하이밍 중조한 그 대사와의 만찬 그 발언 외교부의 처치 거기 일단 왜 가서 만났을까요? 이재명 대표. 완전 만난 것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과의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경제 부분도 그렇고 그 외에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회 다수당이 왜냐하면 정부의 외교도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국회 외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다. 예. 일단은 그 말씀드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단히 형식과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해본 경험이 있는 당의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야당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일개 중국 대사의 관저에 가서 그 단독 대담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문제였었다는 생각이 들고 15분 동안 훈계하는 것도 가만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박을 못했어요. 훈계인가요? 발언인가요? 훈계죠. 그 내용대로 훈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한 그런 훈계였었는데 아무리 야당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는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중국 대사 정도라면 국회에 있는 뭐 당대표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좀 초청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요. 대사 관저까지 간 게 문제다. 네. 그런 적 없어요. 저 처음 봤어요. 이것도 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러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상당히 문제고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욕하는 조공외교, 구려외교 이거의 또 다른 형태가 중국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게 조금 더 나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회가 됐든 아니면 민주당서가 됐든 그 부분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시점이 워낙 이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대사뿐만 아니라 일단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현안을 위한 그 외교 환담을 하겠다. 그래서 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 대사도 만나겠다. 고이치 대사도 만나겠다. 또 주한미 대사도 만나겠다. 그렇게 해서 일련의 사항들을 주변국 대사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면 되겠죠. 필요하죠. 예,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고 저는 이제 15분간 싱하이밍 대사가 한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장사현 소장께서 훈계라고 했는데 15분 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문제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 삼을 소지가 있고 그것을 싱하이밍 대사가 비엔나 협정을 우리가 근거로 하더라도 좀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초치를 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외교 차관이 조치를 했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그대로 저도 이제 동영상 35분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장면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었을까? 참 표정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싱하이밍 대사한테 그냥 좀 껄끄럽다. 이거는 뭐 그 내용을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발표하시라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 상당히 저는 싱하이밍 대사에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표명을 했더라면 본인의 의사를 그렇지 못한 것은 여론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동될 것 같아요. 시가이밍 대사의 주요 발언들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그 한중 관계가 어려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에 있다. 대만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 한국이 존중해라.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는 탈중국화가 문제다. 한국이 문제라고 그래요. 남북 관계는 북한 도발과 한미훈련 동시에 중단을 해라. 국제정세 미국의 승리 중국 패배 베팅하면 한국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요. 나중에 아니 그 문제되는 발언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님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당의 노력에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중국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예. 이 외교 문제, 국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죠. 이렇게 훈계 듣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좋다고 또 그걸 생중계하고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건 다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교적으로 이제 분명히 이 중국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중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거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있을 봅니다.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15분간 그 내용을 읽는 자리에 원고를 읽는 자리에 아무런 중간에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격이 안 맞아요. 네. 정관용 앵커님. 싱하이밍 대사는요. 중국 외교의 부국장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가 그 사람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대화를 공식적인 대화를 하냐고요. 이거는 안 돼요. 싱하이밍 대사의 예방을 이재명 당대표가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절차와 형식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나중에 좀 뒷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네. 그 뭐 중국 대사뿐 아니라 일본 대사, 미국 대사 쪽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갈이 갔겠죠. 근데 아마 제 추측컨대는 요즘 중국 외교의 그 행태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님 우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저희 관저로 오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걸 왜 이용당하냐고. 그리고 그걸 민주당 측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것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건 좀 더 나중에 뒷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정관용 앵커님 저는 솔직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과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저런 절차 내용 형식들을 보니까 예. 이분이 대통령 안 된 게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1시 4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최대 정체 시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인데요. 현재는 요금수를 중심으로 양양에서 남양주까지 가는데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44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잠원나들목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전에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부근에서 9km, 또 천안에서 북천안 부근 6km, 다시 기흥동탄에서 기흥까지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상주 부근부터 밀려서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9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1km 구간 차들이 많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 그리고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금주 정치 쟁점 가운데 아까 세 번째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소식 언급하셨는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눕니다. 제 생각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노총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그 반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주였고요. 타협의 여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수위도 나름대로는 조금 절제하는 면이 있었고 노동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비판했지 사회 전반의 문제들 뭐 민주주의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부패 문제라든가 언론 탄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좀 자제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책의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심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경사노위 탈퇴뿐 아니라 정권 심판, 내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민주노총은 뭐 일찌감치 그렇게 이미 되어 있고 한국노총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네, 저는 이게 상당 기간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주도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되게 완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사노위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 뭐냐면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이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우리가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시위를 진압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근데 물론 한국노총이 아니 금속노련 사태에 대한 사과, 석방 이런 거를 우리가 대화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 정권 스스로 노동자의 고통, 죽음, 삶의 질, 인권을 존중하는 최선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귀하겠다. 예.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건 윤석열 정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본인들이 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 부분이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좀 바꾼다든지 이러한 좀 유화책을 쓰면 한국노총도 좀 대화를 물밑에서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김문수 위원장 교체 카드 등이 잠깐 거론되더니 이제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권적 분위기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국면의 가장 핵심 뭐냐면 더 제도적인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왜 경사노위가 잘 운영되고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김문수 위원장한테 집착을 할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한테 집착을 하니까 지금 노동계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부 집행부나 노동부나 무관용 원칙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가겠느냐 노동개혁의 핵심이죠. 방향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 전혀 이쪽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노동시간도 그렇고 그렇다면 5년 내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해결될까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조정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묶여 있다고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인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김문수 위원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결돼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배경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것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시스템적으로 저는 어떤 게 정상화라는 것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인에게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없어요. 네, 대화 타협을 해라 뭐 그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화 타협할 생각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확고한 법의 예. 원칙을 뭐 세우겠다. 우리가 불법 폭력적인 노동자들의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권력으로 제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재 조정은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양쪽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중재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조정기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민주노총은 원래 대화 상대가 아니었고 한국노총 빠져? 그럼 빠질라면 빠져. 지금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되잖아. 86%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쪽과 우리가 대화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다른 쪽이 아직 없잖아요. 없어요. 극히 일부 뭐 MG 노조 맞아요.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보통 6개 네, 사업장에서만 있는 데라서 다른 데는 없는데 한번 다른 별도의 채널을 마련을 해볼까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을 하는 건데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이 노동 그 조합이 하는 이 불법을 혁신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부터 바로 잡아보자. 그런 다음에 노동개혁을 제대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노조한테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 불법적인 부분은 폭력적인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경고 이미지를 먼저 강하게 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불법 폭력을 엄정 대처하는 거는 해야죠. 그렇죠. 그건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도 진짜 중요한 노동개혁, 즉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또 인력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뭐 잠깐 손대다가 쑥 물러난 그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손대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예. 일단은 엄격한 법 집행의 원칙을 확고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노총 불참 길어지면은 경사노위 근로자 구성 요건을 우리가 바꾸겠어. 법을 바꿔서라도 다른 쪽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경사노위에 들어오도록 하겠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격에 비추어서 용어 재설정을 안 되면 노조 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 이동관 위원장 내정설 나오는 우선 방통위 이 한 위원장을 면직시킨 것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면직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굳이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한상혁 위원장은 그 자리에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될 법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2019년도 3월 이후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결정한 많은 일들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한상혁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편향성과 편파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이 사람 체제하에 방통위는 잘못된 거야 라는 이미지도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도의 명분이 중도층의 명분이 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방금 전에 장설준 소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수층에서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강성 보수층에서 그래 뭐하고 있어 빨리 한상혁 끌어내려 뭐해. 그런 쪽에서는 이제 환호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에서는 방금 전에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드렸는데 당장 내일이 운명의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지난 이제 이전에 뭐 내일이 어떤 운명의 날입니까?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적 형식 요건으로 이 한상혁 전 위원장에게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면직을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소송은 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내일 이제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설사 이제 면직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될 사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논란이 될 뿐 아니라 이게 자녀 임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문회 2번 해야 되니까 청문회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임명을 늦출 거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그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 결과를 가지고 형사적 처벌을 우리는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감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면직하고 또 바로 임명은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네,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참 한 다음에 네. 결국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는 불문에 붙인다라고 맞아요. 네. 해놓고 불문에 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낸다. 네. 그동안은 감사원이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근거를 대는 보고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 참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그때 짧게 말씀드리면은 감사원이 뭐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관여할지 또는 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녀 임기가 어느 정도 될지 뭐 이 출퇴근 가지고 건태를 가지고 문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우리가 유연하게 이걸 대응하자고 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제도적으로 좀 입법화하든지. 아니 그래서 여야가 이미 합의까지 했잖아요. 예. 정권 바뀌면 주요 이 공공기관장 임기도 다 같이 맞추는 걸로 법을 고칩시다. 그러니까요. 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법은 또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국회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법은 안 바꿔야 돼. 혹시 이래서 안 바꾸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말은 이거 바꿉시다 해놓고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집권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니까 또 미적미적 시간 끄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이걸 명쾌하게 하고 있거든요. 오랜 또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는 우리도 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게 맞죠. 자, 그동안의 경과 과정이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수석비서관 또 그 부처 장관들이 공공기관장들 물러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뭐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심지어 실형까지 살고 이런 전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정권을 잡아도 함부로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함부로 못하는데도 싫으니까 별의별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수사하고 뭐하고 바로 이런 이게 좀 바로 저 잡아야죠. 10초만 쓰면 좋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자기 때도 국방부 장관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60 민주항쟁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영화 1987의 OST 가운데 이한열 합창단과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담긴 그날이 오면 함께 잠깐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죠. 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가 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